이제 그 마지막 우리 경제 파트 발표인데 그동안 이제 진행했던 내용이 금리 파트가 있었고 이제 주식이 있었어. 그리고 동민이 너가 이제 채권까지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상식, 금융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기반을 좀 다졌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번 미팅 이전에 두 번 만나면서. 그래서 이번에 내가 준비를 했던 거는 1월 달에 먼저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원래는 이제 나라별로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발표한 다음에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고 현재 한국은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을 준비하다 보니까 굳이 나라별 정책을 뭐 정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이미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세계 경제와 정책이 어떻게 계속 변하고 약 2, 30년간 어떤 상황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그 흐름, 좀 간단한 스토리 형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 그래서 원래 계획한 대로라면 현재 이러한 흐름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겠다라고까지 이제 발표를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아직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까지는 내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세계 경제와 이제 정책 흐름 파악까지만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연도별 경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9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내가 준비했던 건 IMF부터 쭉 건너와서 IT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뭐 중국 위안화 위기 해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고 우라 전쟁 코로나 해서 23년도 상황이다인데 좀 집중한 포인트만 좀 준비를 했고 뭐 짜잘짜잘한 거는 지금 준비를 잘 못했거든. 뭐 코로나나 우주전쟁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시간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좀 큰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지금 슬라이드를 좀 하기가 그랬던 게 내가 그 구역을 나눴어. 이제 IMF 스토리부터 좀 말을 하자면 그냥 스토리니까 좀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들어주면 돼. 일단 1980년도 이제 미국 상황이야. 미국에서는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2차 오일 쇼크도 와가지고 너무 이제 힘드니까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을 시작을 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80년대에 금리가 18%야. 엄청 높지. 그럼 금리가 높으면은 각 국에서 미국이 금리 높으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막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불러들이는 거지. 그렇다 보면 달러는 굉장히 이제 강세가 돼. 달러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출이 힘들어. 달러가 비싸면 그 무역할 때 경상수지가 되게 적거든. 그래서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야. 1980년도 상황이. 그래서 여기 뭐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그 무역 마진인 것 같은데 이게 막 계속 적자로 이제 일어나고 있지. 여기가 0%면. 그래서 이제 1985년도에 그 G5 국가들을 모아서 플라자 호텔이라는 곳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 회의를 진행해. 현재 지금 미국 우리가 좀 힘들다. 달러 가치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의 합의하에 미국 달러 가치를 좀 내리자라고 했어. 근데 이거 일본은 어떻게 했어? 뭐 하자고 하니까 했겠지. 근데 얘네는 뭐 이 내릴 때 얘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렸어. 이때부터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20년, 30년까지 이어졌지. 이게 이제 일본한테는 큰 시점이 된 거고. 달러 가치를 내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내리면 엔화는 같이 올라가겠지. 그럼 똑같아. 그럼 수출 가격이 상승해서 얘네가 이제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어려워. 근데 반대로 한국은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은 오히려 이득이야. 수출이 더 잘 되거든. 우리는 이득인데 일본은 이제 좀 타격을 먹는 그런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건 일본 입장인데 90년대에 너무 또 힘드니까 금리 인하 정책을 또 펼쳐. 왜냐면 경기가 너무 좀 침체됐거든. 그래서 투자 좀 해라. 그래가지고 금리를 내렸는데 제가 이때지 2.5%까지 이렇게 내린 상황이야. 근데 경기 상황이 애초에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된 상황이고, 근데 또 부동산 버블이 껴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책대로 안 돼. 계획대로. 그래서 부동산은 버블이 점점 심해지니까 일단 다시 금리 높여야겠다. 이 버블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래서 또 단기간 6%까지 올려. 그랬더니 금리가 높아지니까 투자자나 부동산이나 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다 파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 시점부터 이제 계속 장기 침체로 이제 이어지는 거야. 이건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한 내용이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까 그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했어. 근데도 미국이 이득을 받냐 하면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은
무역 적자 회복하려고 달러같이 내린 건데 중국이 있어.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중국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역플라자 합의를 해. 95년도에. 아 이거 우리 무역 적자를 좀 회복하고자 달러 가치를 내렸었는데 중국 때문에 무역 적자가 회복이 안 되니까 반대로 그냥 달러 강세를 유지해서 금융시장에서 강화해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달러를 올린 거야.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면 다시 엔화는 다시 또 엔저 되겠지. 그럼 엔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신흥국들의 엔화가 점점 빠지는 거야. 이제 엔화 가격이 이제 낮으니까. 그래서 이 시점부터 IMF를 이제 설명을 하게 돼. 먼저 이제 트리거가 됐던 나라는 이제 태국이야. 1995년도에 아까 역플라자 합의하니까 엔화가 되게 내려가서 반 가격 정도 내려갔어요. 근데 태국은 엔화가 굉장히 많은 나라야. 그러니까 타격을 크게 입은 거지. 아, 돈이 많이 없었겠네. 그래서 원래는 얘네가 고정 환율 제도였는데 이제 고정 환율 제도라는 거는 환율을 그냥 그 고정을 시키겠다. 근데 이게 너무 타격을 입으니까 아, 환율 제도를 바꿔야겠다 해서 변동 환율 제도를 바꿔. 변동 환율 제도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을 바꾸겠다. 외국이 계속 외환 타격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책으로 변동 환율 제도를 했는데 이미 외환이 밑바닥까지 가 있는 상태야. 외환 그 보유고가. 그래서 바트화, 태국이 쓰는 그 바트화가 굉장히 폭락돼. 이때부터 외국 애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아 이거 빨리 태국에서 돈 빼야 되는데 위험하다 해서 돈 다 빼가. 근데 태국만 빼가냐? 이거 태국뿐만이 아니라 그 같은 동남아시아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 다 정책이 비슷할 텐데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다 빼가. 말레이시아도 빼고 싱가포르 뭐 다 빼요.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한국까지 타격을 먹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돼. 그때 이제 97년 11월 달에 나왔던 그 뉴스 기사, 그 홍콩 페레그린 증권 그 보고서인데 그게 당장 한국을 떠나라. 그냥 제목 자체가 이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사 보고서 제목이 흔치 않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거였던 거지. 이거는 기사까지 나오는데 돈이 안 빠져나가거든. 외환이 이제 다 빠져나가지. 그래서 그 시점에 한국 상황, 한국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한국은 1989년부터 그 레버리지를 통한 이득 그래프가 좀 이래. 레버리지란 거는 영끌 하겠다는 거야. 레버리지가 이제 그 총 자산 이익률을 상회한 거지. 그럼 이 뜻은 내가 돈을 빌린 만큼 돈 빌리는 건 더 많아졌는데 영끌하려고 그에 대한 이득은 점점 작아지는 거야. 90년도 상황이 그랬어. 근데 왜 레버리지를 이렇게 크게 했냐? 왜냐면 그 한국 경제 성장률이 80년부터 90년까지 되게 높았어. 10%야. 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영끌해서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하거든. 그래서 했는데 이 시점이 이제 계속 차이가 났던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상황이 외국들이 이제 외환을 빼는 시점이었던 거야. 그 상황에서 첫 번째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그 한보그룹이야. 이 사람 알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원조 휠체어로 아픈 거야? 그 부캐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세무 공무원이었어. 그냥 공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점쟁이 역술가한테 가서 그 점을 쳐봤더니 아 너 사업해라. 그러면 돈 떼어볼 거야. 근데 크게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때려치고 건설 사업을 펼쳤어. 이때 한보건설이 했던 게 음악 아파트야. 지금까지 뭐 장난 아니지. 음악 아파트로 이제 막 성공하고 뭐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역술가를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아 이번에 철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 철강 한번 만들어야겠다 해서 당진 쪽에 당진 제철소를 만들었어. 이게 아마 지금 현대제철. 근데 이 한보 철강을 만들 때 아까 그 시기가 이런 그 상황이 레버리지 통해서 사업을 성공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잖아 시대가. 그러니까 이 한보 철강 만들려고 돈을 끌어 쓴 거야. 빌린 거야. 그래서 이때 부채만 이제 5조였어. 한보 철강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외환 은행의 돈이 다 유출되기 시작하니까 한국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얘는 이제 그 대출을 이제 5조 정도 했는데 경제 타격을 입으니까 뭐 거의 부도 상황까지 다가오게 된 거야. 그러다가 못 버티고 97년 1월에 부도가 났어. 이때 시점부터 다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모든 회사들이 뭐 철강 무너져, 건설 무너져, 한국그룹만 무너지냐, 뭐 삼미그룹도 무너져. 대는 뭐 다 회사 무너지다가 기아까지 무너져. 근데 계속 무너지니까 한국에서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IMF 구제금융 신청해야겠다 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돼. 근데 이 IMF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특정 국가에 이제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를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야. 그런 기관이야. 근데 얘네가 뭐 자선사업 기관은 아니잖아. 대신 달러를 공급해줄 테니까 우리 정책에 따라라 해서 얘네 정책을 따르게 되는 거지. 근데 얘네가 그때 정책 그 조건으로 내밀었던 게 이제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인데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달러 빌려줄 테니까 한국 너네 시장 개방해라. 국가 다 열고 그리고 금리는 고금리로 때려라. 25%. 장난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네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대로 이제 다 따랐어. 그때부터 이제 그 환율 보면은 이게 원래 그 IMF 전이 뭐 850원이었는데 2배 이상이 오른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정책을 따르고 났더니 경제가 더 악화돼. 한국은 악화되는 거에 대한 뭐 내용을 못 적어놨는데 고금리 정책 하니까 국내 자금 시장은 경색시키고 뭐 기업들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실업률 급등하고 뭐 문제점이 계속 생겼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 손 놓고 볼 수 없겠다 해서 금융 구조 조정을 해. 뭐 은행도 막 통합시키고 뭐 기업도 좀 구조 조정을 하고 그래서 좀 개선을 해 나갔어.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은행이 부도난 데가 되게 많아. 그리고 통합된 데도 많고.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은행 그 구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때 다 통합해서 뭐 신한 되고, 다 통합해서 뭐 하나 되고, CTN은 되고, 그때 다 된 거거든, 은행이. 그래서 결국에 2001년도에 이런 정부의 뭐 금융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금모으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IMF가 종료되게 돼 2002년대. 그래서 IMF 스토리까지 이제 끝났고 아까 2001년도에 이제 끝났다고 했잖아. 근데 금융위기가 이제 IMF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보면은 IT 버블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아니라 버블 붕괴라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 뭐 들어본 적 있어? 이거에 대해 또 설명을 하자면 배경 지식을 말을 하자면 일단 91년도가 이제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처음 했을 때거든.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인터넷을 처음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유포를 시킨 거지. 그래서 이때는 넷스케이프가 거의 인터넷을 다 이끌었어.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빌 게이츠가 인터넷에 대한 걸 어떻게 평가했냐면 인터넷 그 돈 안 된다. 뭔데 그게? 그걸로 돈 되겠어? 해가지고 뭐 그렇게 투자를 안 했어. 인터넷 신경도 잘 안 쓰고. 근데 넷스케이프 상황 보니까 아까 94년도에 인터넷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얼마가 뛰는 거야. 이게 투자가 장난 아닌 거야. 이게 뭐 상장되자마자 투자자들이 서버 터질 정도로 막 다 달려들고 거래도 안 돼. 28달러부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70달러 3배가 돼. 그리고 새로운 브라우저도 출시한다니까 뭐야 170달러 돼. 170달러 이후에 또 더 올라갔을 거야 아마. 빌 게이츠가 이제 뻥치는 거지. 뭐야 이거. 그때부터 인터넷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 95년부터. 원래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넷스케이프야. 인터넷 뭐 초기 점유율은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하고 나서 지금 점유율을 뭐 장악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시기부터 돈을 쓸어 담아. 뭐 이때쯤이지. 뭐 얼마를 쓸어 담은 거야 갑자기? 몇 배야? 150에서 600이니까 쓸어 담았지. 그리고 나스닥도 이 넷스케이프가 상장하고 나서부터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발명되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이 다 상승하면서 나스닥 그래프도 상승을 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니까 지금 그래프가 쭉 상승하는 거야. 30%씩. 이때 그 연준의 그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이거 좀 위험하다. 너 좀 미친놈들 아니냐? 뭐 너무 비이성적으로 지금 너무 투자를 하고 있어. 너무 과열되고 있어. 라고 경고를 한번 날려. 근데 이 시점에 넷스케이프랑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도 다 그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 왜냐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꼭 뭐뭐닷컴 회사, 뭐뭐닷컴 회사 이게 엄청 많이 상장이 되고 200개 막 300개 이렇게 상장이 되는데 그 상장 회사가 망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쭉 상승해. 뭔지도 몰라. 뭐 얘네 회사가 껍데기인지 뭘로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이유 없이 닷컴이 붙었다는 이유로 상승이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앨런이 아까 경고장 한번 날리고 나서 이제 그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파산을 하게 돼. 여기가 이제 어떤 헤지펀드냐면 그 똑똑한 애들 모았어. 뭐 노벨상 받은 애도 있고 다 경제학자 뭐 이런 애들인데 이 밑에는 이제 뭐 스토리 모두가 좀 요약을 재밌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얘네 헤지펀드는 어떻게 수익을 버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해. 거의 그 수익 성공률을 뭐 100%까지 이제 끌어가지고 우리가 적자를 보지 않게 그런 그 아이디어로 수익을 내고 있었단 말이야. 투자를 할 때. 근데 그 리스크가 적으면 그 뭐라고 하지? 리턴이 적지. 그게 리턴이 적잖아. 그거를 어떻게 커버를 하냐면 우리가 리턴이 적으니까 대신에 엄청 많이 투자하겠다. 돈 100억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천억 단위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거야. 그러면 차익이 그만큼 더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끌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겠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영끌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겠다의 방향이 그 중간에 그 달러랑 달러랑 러시아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자세한 상황은 나도 이제 좀 기억 안 나거든. 달러를 뭐 팔고 러시아의 채권을 막 사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러시아가 뭐 어떤 한 계기로 뭐 석유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얘네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모라토리엄이라는 걸 선언하게 돼. 모라토리엄이 이제 뭐 전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계가 혼란할 때 채무 이행이 어려워지면은 그거를 연기하거나 유예하겠다. 근데 얘네가 그 러시아 쪽에 투자를 했는데 러시아 모라토리엄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냥 파산을 해버려. 되게 그 좀 큰 기업이었는데, 큰 헤지펀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격을 입는 거야. 그래서 앨런 스펀이 내가 뭐 과열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LTCM이 지금 파산이 됐으니 경기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해 놓겠다. 기준금리. 그래서 금리를 이만큼 뭐 인하하게 되지. 긴급하게 98년도에. 근데 아까 시점이 닷컴 붙으면은 막 투자 많이 했을 때잖아.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뭐 금리가 내려가? 혹시 이거 뭐 리스크가 없네 해서 투자자들이 더 투자해. 그래야지. 뭐 그때는 뭐 초보 투자자들도 야 이거 닷컴만 붙으면 된다더라 해서 다 들어가 그냥 지금은 똑같은데? 다 들어가. 정말. 그래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99년도에 앨런 스펜이 LTCM 이제 헤지펀드 위기 벗어나고 금리 회복되는 게 좀 보이니까 다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어. 얘는 마켓 들어갔는데 근데 금리 인상하니까 주식시장은 찬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버블 아니야? 사람 사이에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지. 야 이거 지금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버블 인식되면 또 주식시장이 또 나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이것도 커. 인터넷 시대가 온다 해서 닷컴 붙은 회사들이 막 다 이렇게 상장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인터넷 시대가 그때 뭐 빨리 온 것도 아니고 속도 느렸잖아. 그러니까 뭐 모뎀 이용하고 그랬을 텐데 뭐 인터넷 이거 뭐 온 거 맞아? 시대 온 거 맞아?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회사들도 봤는데 껍데기 회사들 엄청 많은 거야. 그냥 닷컴만 붙어. 그래서 묻지마 투자가 많았는데 버블이 인식되니까 그때 시점으로 망해지는 거지. 버블 인식된 시점으로 주식시장이. 이때 그 PER 지수만 봐도 내가 이거 예전에 설명을 했었었는데 PER이란 게 이제 주식 총액이랑 단기 순위의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야. 왜냐면 순이익은 적은데 주가가 지금 높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그때가 좀 126배래. 뭐 지금 2008년 9년이가 40이고 72배인데 126배면은 거의 뭐 미친 수준인 거지. 코스닥도 지금 시점이 이렇잖아. 21년도가 지금 여기야. 지금 회복이 안 됐어. 인터넷 시대인데도 이만큼까지는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 버블인 거지. 그때부터 쭉 떨어져. 나스닥도 이때가 이제 버블인데 이 인터넷 시대에 회복하는 데가 걸린 게 2015년도니까. 그러니까 10년, 15년을 빨리 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버블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시점이 됐고, 이거는 그 이제 워렌 버핏 지수라고 투자에 대한 그 트렌드 그런 걸 나타내는데 2000년도에 인터넷 버블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면은 과열되어 있다. 이게 아마 그 지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나스닥과의 GDP 비율
로 했을 때 이게 높으면은 GDP 대비 뭐 지수가 높은 거니까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 버블이 된 거야 지금 그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번외 얘기인데 주식이나 뭐 경제 용어 중에 침투율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 신산업이 생겼을 때 그 신산업에 우리 생활에 이제 침투율 실제로 그 산업의 기술이 쓰이는 게 5% 미만이면 관련주는 전부 다 올라간대. 근데 그 신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10% 이상 이제 접어들면 돈 버는 기업이랑 못 버는 기업이 이제 나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인터넷 그 버블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그 시점이 이제 전에는 5% 미만이었으니까 다 관련주가 올라갔던 거고 2001년도에 10% 이상 정도 되니까 돈 못 버는 기업 나눠가지고 다 내려간 거지. 그래서 그때 생긴 회사 중에 남은 회사가 다음이랑 네이버뿐이네. 야구도 그때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뭐 투자를 할 때 뭐 남들 말 믿고 현재 뭐 상황이 이렇다더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경제 분석도 해야 되고 산업 분석도 해야 되고 기업 분석이 필요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지.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제 버블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힘들었다. 코스피는 큰 타격이 없었는데 코스닥이나 나스닥이 그때 쭉 내려간 이유가 버블 때문이었다 이런 거고. 그리고 그 버블 닷컴 버블 일어난 시점부터 그 우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권 2001년도에 중국이 WTO를 가입했을 때 시점이야. 그럼 이게 우리한테 뭐가 좋냐면 중국이 개방했다는 거잖아 시장을. 그러면 수출이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WTO 가입한 시점부터 수출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잘 됐을 때고 또 2002년도는 한일 월드컵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 뭐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2002년도에는 뭐 WTO 뭐 가입되고 뭐 한일 월드컵 하니까 경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성장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IT 버블 그리고 IMF 뭐 이런 거였는데 다시 올라갔지. 이건 2003년 4년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이게 또 스토리가 되게 길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앞서 이제 93년도에 좀 돌아가서 배경 지식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93년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글래스 스티걸법이라는 거를 서명을 했어. 이 법이 뭐냐면 상업은행이랑 투자은행이랑 업무를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상업은행은 투자 못하게 하고 예금 대출하는 거네. 투자은행은 투자만 해. 그런 법을 서명을 했는데 이 99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거 폐지하자 하는 거야. 그 월가스트리트이라고 하지?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알아? 난 잘 모르는데. 아니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 뭔지는 알지. 걔네가 이거 폐기하려고 돈을 엄청 쏟아 넣었대 이때.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폐기를 한다. 이 클린턴에는 대통령 시절이 어땠냐면 굉장히 황금기였어. 미국이 그냥 G1이었어 거의. 그래서 막 S&P 500 보면은 91년부터 2001년도까지 클린턴 있었을 때인데 계속 축상승했잖아. 부시 들어온 시점부터 망했거든. 근데 부시가 막 못해서 망했냐라고 하기에는 또 좀 억울한 게 부시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그 아까 닷컴버블 생겼지. 닷컴버블 좀 대응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9.11 테러 됐어 2001년도에. 그래서 이제 뭐 이라크 전쟁 터지고 뭐 부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 많이 하는데 뭐 경황상 보면은 그냥 그 상황이 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2004년까지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2004년까지 이게 파란색이 그 미국 금리거든. 경제 살리려고 계속 금리를 낮춰. 금리를 낮췄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건 내가 이제 금리 파트 때 한번 설명을 했었지. 금리가 낮아지면은 뭐 부동산 투기, 소비 이거 아니고 부동산 투기, 주택가격 폭등으로 자산 버블이 우려가 되고 자산 버블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2004년도 이후부터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돼. 왜냐면 자산 버블 우려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했으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잠깐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 예금으로 답하니까 채권이 줄어들지. 그치. 채권이 줄어들지. 채권이 줄어들면은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채권 잘 빼려고 하면 채권이 가격 하락되잖아. 가격이 하락되면 이자는 상승하더라고. 이 그래프처럼. 아니, 채권 이자. 얘는 얘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얘도 이자가 상승해 보통.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이자가 상승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채권 이자도 상승하지 않겠냐 예상을 했던 거야. 근데 여기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 노란색 선이 그 미국 기준금리야. 근데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채권 이자가 분명 상승해야 되는데 채권 이자는 하락되고 있어. 이거를 그 앨런 그린스폰 연준 회장이 이거 참 수수께끼다.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부족했잖아. 이때 발표한 거야 2000년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뭐 나중에 알았던 거지만 그때는 몰랐어. 알고 봤더니 중국이 계속 미국채 사들이고 있었던 때야.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외환 보유하려고 미국채를 막 사들이고 있었을 시점이니까 이거 수요가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채권 이자가 상승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채권 이자라는 게 그 시장 금리로 대변이 되더라고. 그래서 시장 금리랑 기준 금리랑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은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빨간색 화살표 시점이거든. 근데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과거를 봤을 때 꼭 경기 침체가 예상이 돼. 그래서 지금이 그 이때 시점이잖아. 2005년도에 역전이 일어나니까 앨런 스폰이 수수께끼다 이런 거고. 그러면 곧 경기 침체 예상되겠네. 이게 예상이 된 시점인 거지 이게. 그리고 그때 시장 금리는 내려간댔잖아.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시장 금리가 오르지 않는데 자산 가격은 부동산 지수야. 자산 가격은 상승해. 그럼 이거 뭐 개꿀이잖아. 야, 너 같으면은 대출 금리는 안 오르는데 부동산 계속 상승해. 2019년대 아니냐? 부동산 투기했을 때 시점. 그때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 투자를 했대. 투자를 하니까 투자하는 뭐 이유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빌릴 돈이 계속 생겨서 다시 레버리지하고 연끌해가지고 투자해서 다시 돈 불리면 그 돈 갖다가 다시 또 투자하고 그렇게 한 거야. 이거를 이제 또 모기지라는 상품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고 있어 모기지? 약간 주택담보대출 뭐 그런 거더라고. 뭐 집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걸 이제 모기지라고 해. 근데 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담보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빌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은행은 계속 돈을 빌려줘. 근데 이 모기지 업체에서 만약에 투자은행이 이 MBS라고 이 모기지 상품들이지 주택담보 상품들을 엮어가지고 등급을 이렇게 나눠.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신용이 제일 좋은 애들이고 얘네는 제일 안 좋은 애들인데 이거를 다시 헤지펀드를 통해서 등급을 다시 그러니까 묶어. 그러면 AAA랑 이렇게 묶어서 저위험군으로 두면은 AA는 얘네의 그 돈이 합쳐지는 거니까 더 덜 위험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저위험군에 대한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CDO라는 걸 해. 왜냐면 이때 돈 너무 잘 버니까 더 빌려주고 싶잖아. 더 빌리려면 헤지펀드한테 묶어서 더 빌려주겠다 이거야. 얘네한테. 근데 여기서 멈추잖아. 또 CDS라는 거예요. CDS는 이 저위험군, 중간위험, 고위험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 보험회사도 나도 지금 개꿀식인데 돈 좀 벌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험을 해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위험이 CDS라는 상품을 들면은 좀 파산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저위험군을 올려주겠다 이거야. 그럼 저위험이랑 중간위험이 또 묶어져서 중저위험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또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묶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 뭐 투기 등급까지 돈을 다 빌려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 CDS 계약, 그 보험의 계약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은 거의 뭐 60조까지 계약이 되어 있던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집 앞에 뭐 거지들도 돈을 빌려준다 이런 거야. 너무 담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전하거든.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지.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야 이거 맞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위험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버블이 인식되니까 부동산 거래가 없어지기 시작해. 부동산 거래가 없어지면은 뭐 이 CD와 아까 말했던 뭐 CDS 말했던 거 그게 더 막 있는 것까지 다 묶여 있는데 위험해지거든.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위험하니까 버블 인식돼서. 그래서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모기지 사태라는 게 발생을 해. 이거 들어봤어? 이게 뭐냐? 지금까지 이제 돈을 다 빌렸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그 아까 그 투기 등급이나 비비 등급 이런 애들이 주택담보로 바뀌었는데 쫓겨나게 되는 거야. 못 갚아서. 그래서 이때 주택 차압률이 급증이 막 다 쫓겨나는 거지. 친구 불이행자가 막 거리를 올리고 집은 헐값되고 채권 휴지조가 은행사도 위험해 이렇게. 근데 이때 미국이 그냥 뭐 주택 좀 뜯기고 거리를 올리는 사태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모기지 사태로 다 휴지로 되고 은행 도산되고 통째로 다 떨어졌는데 에서 끝나지 않고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이 돼. 이 리먼 브라더스는 어떤 회사냐면 굉장히 큰 회사야. 어디냐 리먼 브라더스. 미국 5대 투자은행 상무들 뭐 4위야 4위. 그러면 엄청 큰 거지. 이렇게 큰 은행?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신한 뭐 기업 뭐 이런 데가 갑자기 뭐 파산했다는 거 아닐까? 그때부터 이제 인식을 한 거야. 아 지금 큰일 났구나. 그래서 증시가 폭락이 돼. 그 시점으로. 미국 S&P 500 하락률 58%, 한국 57%, 코스닥은 70%, 글로벌 금융인가 전체적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근데 돈은 또 이때 본다고. 그렇지 이때 몰랐지.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버핏 형이 아씨 이거 뭐 다 떨어지는데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건 아닌데 해서 뒤로 가는 거야. 미친놈이었어. 그 떨어지는 낙엽을 주웠어. 쓱쓱 모아가지고 지금 뭐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뭐 골드만삭스 아무튼 막 해서 돈을 40%나 수익을 봤다. 떼돈을 번 거지 이때. 근데 뭐 버핏만 투자했냐? 그건 아니야. 한국에 투자공사도 있어. 국민연금 뭐 그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것더라고. 한국 투자공사라는 그 금융 공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도 이 시점에 한번 돈 좀 벌어볼까 해서 투자를 했어. 투자를 얼마 했더라? 2008년에 20억 달러 투자를 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그 떨어지기 전 낙엽이었던 거야. 아직 그러니까 한 15층에서 10층이 떨어졌는데 허리에서 10층 정도면 살만하지. 그러면 더 올라갈 건데 하고 샀더니 지하 막 12층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욕을 먹었지. 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투기해가지고 지금 망하지 않냐 해서 버티고 버텨서 언제냐 2016년도에 10년 만에 18년도냐 이거? 16년? 16년도에서 뭐 17년도쯤에 다시 그 원목하는 거야. 10년 존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그 뭐지? 유기르게요? 아니 막 그 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자신 없으면 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경우 있잖아. 얘는 뭐 그걸 지켰던 거지 이제. 아무튼 뭐 그 글로벌 경제 위기로 그때 경제가 쭉 침체가 되고 나서 미국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가 경제 살린다고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는 거야. 왜냐면 너네 이제 좀 투자도 하고 좀 경제도 좀 살아나야 되는데 금리 좀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양적 완화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돼. 2008년부터 2009년 시작으로. 근데 여기 영문을 갔네. 갑자기 쭉 내려간 거지. 6번에 걸쳐서인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제 그 책 읽으면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근데도 금리 낮췄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질 않아.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벤 버냉키라고 연준의 아까 앨런 그린스톤 다음의 의장이야. 얘가 이거 금리 내렸는데도 안 사니까 이거 그냥 돈 뿌려야겠다. 그래서 돈을 막 뿌려. 어떤 식으로 뿌리냐? 계좌를 송금해주고 현금 지급해서 가게 해줘서 소비 지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야. 코로나 때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처럼 계속 돈을 뿌리는 거야. 이게 역사상 최초로 그래. 이렇게 했더니 시장으로부터 직접 채권 사가지고 돈을 풀어버리는 이 정책은 이게 최초였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뿌려가지고 결국 경기를 회복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라는 게 또 터져. 근데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랑 연관이 돼서 이렇게 터지는 거야. 그거에 대한 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
그다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세계가 힘드니까 약한 곳은 더 힘들어지게 됐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제일 약한 나라가 그리스야. 그렇지, 그랬어. 그리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래서 얘네들이 쭈루룩 이제 무너지는 사태가 유럽 재정 위기거든.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왜 터지는지, 왜 망가지는지 배경 지식을 알려면 99년도로 다시 넘어가야 돼. 99년도에 유로존이라는 게 처음 출범할 때야. 유럽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미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잖아. 그래서 99년도에 유럽을 묶어. 그리고 유로존을 형성하면서 장점이랑 단점이 있어. 유로존이 형성된다는 거는 유로 화폐를 각 나라에서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귀축통화를. 근데 기축통화를 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있거든. 미국은 이제 주가 뭐 50주가 되잖아. 근데 얘네 다 달러 쓰잖아. 근데 달러를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유는 통화도 다 묶여 있고 재정도 다 묶여 있고 은행도 묶고 노동 간의 이동도 자유로워서 이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이 유로존은 아니야. 다 같이 화폐를 쓰자곤 했지만 재정도 따로야. 야, 너네 나라 힘들어? 그럼 너네가 재정 정책 펼쳐서 해. 은행도 따로야. 그리고 여기서 일하다가 여기로 못 넘어가. 노동이 그런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좀 상황이 다른 채로 기축통화가 된 거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화폐를 통일을 했는데 화폐를 통일하면은 일단 무역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 왜냐면은 화폐 가치가 동일한데 어떤 나라는 뭐 강대국이 있고 어떤 나라는 약소국이 있잖아. 약소국 나라에서는 좀 수출도 좀 많이 좀 돼야 되고 하는데 화폐가 독일 화폐 가치랑 똑같은 거야. 그리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불이익인 거지. 수익은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강대국인 뭐 독일이랑 화폐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서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일어났을 때.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조업 그럼 하지 말자. 제조업 포기해. 그래서 이때 제조업 수치를 한국이랑 내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현저히 낮아. 우리는 0%다 있고 20%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얘네는 거의 0%에서 크게 왔다 갔다 하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래서 제조업을 이제 포기하는 대신 우리나라 좀 이쁘니까 관광산업을 한번 먹고 살아보자 해서 부동산 다 이제 빚 내가지고 뭐 호텔 하고 뭐 다 이쁘게 다 꾸며 다 빚 내가지고. 근데 그리스가 돈이 없는데 그거 왜 돈을 빌려주냐 하면은 어쨌든 유로존이니까 독일이랑 같은 그룹이잖아. 그러면은 독일이 뭐 해주지 않겠냐. 같은 유로존인데 해서 돈을 막 빌려줘. 근데 리먼 브라더스가 왜 터졌다 했지? 자꾸 묶어서 그 상품을 CDO랑 CDS를 계속 묶어서 그것도 있는데 버블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동산 부분이었지. 아. 얘네 관광산업 다 부동산이었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리먼 브라더스 이제 파산되니까 이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되고 나서 이제 금융 경제가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시점이었거든. 실물 경제면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친 거고 그리스도 이제 타격을 입었다 이거. 그래서 이건 내가 시간 없어서 그냥 했는데 스토리를 보면 그래. 과도한 부채 끌었어서 이제 관광 산업을 했는데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기업도 부도되고 실업자도 증가돼. 그래서 시민들이 시위를 해. 그럼 경기 침체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 자체에서 그리스 정부가 우리 이거 IMF 구제금을 신청해야겠다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1차로 반대를 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다시 2차로 유로존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어. 근데 유로존에서 빚을 절반 깎아줬대. 대신에 이제 뭐 긴축안 동의해라. 경제 긴축안 동의해라 했는데 또 국민들이 또 반대를 한다. 그래서 이때 투표를 했어. 이거에 대한 신청에 대한 무산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렉시트 해버릴 거냐 했는데 이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유로존에서 니네 계속 안 보고 그러는 것 같으니 긴축은 안 따르면은 돈 한 푼도 안 주겠다. 그래서 국민 투표 이거 한다고 하자마자 송금해 준 거 다 끊어버렸어. 그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돈 필요한데 국민 투표가 문제야? 돈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투표 취소하게 된 거지.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나면은 타격을 입어. 왜냐면 독일은 지금 그리스 같은 약소국 애들 때문에 유로가 이제 좀 떨어지니까 이 수출 면에서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계속 이득을 보려면 그리스 같은 애들이 있어줘야 되는 유로에. 그래서 이제 그 피바람 피 빨아 먹는다고 해야 되나? 독일이 여기 써 있을 거야. 뿌놈이네. 독일 국민 60%가 그리스 부진 반대. 이거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기 연도별로 보면은 2012년에 결국 1,300억 유로 2차 구제금융 받고 또 2015년에 860억 또 3차로 구제금융 받고 금융을 이제 계속 받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게 유럽 재정 위기다. 그래서 2012년까지 이렇게 간 거야. 다 왔어 이제. 근데 이때 시점에 아까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원으로 뿌리고 양적 완화시켜가지고 그 금리가 지금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디 있어?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해. 그 공급을 이제 축소하겠다. 돈을 다시 좀 가져가겠다. 걷어가겠다. 왜냐면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살아났잖아 실제로. 이게 뭐야? 나스닥이지. 좀 올라왔잖아. 살았다. 그럼 이제 좀 다시 걷어가겠다 했는데 겁먹은 거야 전 세계에서. 다시 유동성 축소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신흥국이나 뭐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막 환율 다시 폭락하고 이런 사태를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 텐트럼? 이게 발작이라는 뜻이더라고. 얘네가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신흥국 배들이 발작을 일으켰다 했던 게 2013년도 애들이고 14년도 사태고 이것도 뭐 했던 건데 이것만 볼게. 테이퍼링 하면은 우리 이제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전 세계에서 달러를 회수하겠다 했잖아. 달러는 기여해지고 같이 상승하니까 대신에 실물 가치가 하락하는 거야. 주식, 부동산 문제지. 그러니까 얘네가 테이퍼링 하겠다 하는 시점이 내 주식도 떨어질 수 있어서 발작이 일어났다는 그런 거지. 이건 그냥 넘어갈게. 이거 해야겠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미중 무역. 이거를 2001년부터 말을 하자면 중국이 아까 WTO 가입했다고 했어. 이제 세계의 문을 여니까 중국은 그때부터 좀 폭풍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 시점이었고 미국은 지금까지 말했듯이 금융위기 이제 잡느라 바빴어. 정책 계속 내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성장하고 얘네는 잡고 이런 시기였단 거야. 그래서 2010년도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GDP 40%나 따라잡은 거야. 이 그래프 보면은 많이 따라잡았지. 근데 미국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 GDP 40% 정도 따라잡으면 우리가 너네 견제할 거라는 그런 나라의 애들이야. 그래서 생긴 게 뭐 플라자 하브 뭐 이런 걸로 일본 견제해서 일본 지금 잃어버린 30년째지. 잡아가지고 미국 견제해서. 근데 왜 중국은 40%가 넘었는데 일본처럼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중국 이때가 기회다 한 거야. 그래서 중국이 뭘 추진했냐면 위안화 걔네가 쓰는 화폐를 국제화로 추진하겠다 해서 그 연도별로 뭐 쭉 추진했어. 근데 이 국제화 하면 뭐가 좋냐? 장점부터 말하면 세뇨리티 효과가 있어. 이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국제화를 하려면 전 세계에 그 돈을 위안화를 풀 거 아니야. 그럼 위안화를 많이 찍어야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안화를 1이안화 찍는데 1이안화가 필요할까? 좀 더 되지. 그 화폐 만드는 거는 돈이 별로 안 되잖아. 근데 화폐값보다 더 되지 않나? 화폐값보다 더 된다고? 화폐 찍는데. 아니지. 덜 들지. 예를 들면 내가 1달러 만드는데 1달러만큼 돈이 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지폐 하나 만드는 거. 그래? 원래 그 조절한다고 그 금액보다 더 들어가게끔 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폐 많이 찍으면 저기 어디지? 그 방글라데시 그 이름 뭐야? 그 엄청 돈 커피값이 떨어진 나라가 있잖아. 이름 좋아하는 베네수엘라는 모르겠어. 베네수엘라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 화폐 액면가랑 제조 비용을 뺀 게 신유리제라는 거거든. 그 이때는 좀 적었나 보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발행해서 전 세계에 풀면은 나는 그만큼 돈 많이 벌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 변동이 막 일어나도 내 돈이 사방으로 부러진 상태니까 좀 자유롭고
외환도 이미 내가 외환인데 위안 자체가 이미 외환인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뭐 유지하려고 각 국에서 중국 채권 살 거 아니야.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 말을 하자면 내가 아까 전 세계에 돈을 뿌렸는데 했지. 그거는 수입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무역 적자가 일어나겠지. 근데 미국은 달러를 이미 국제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전 세계로 돈을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보면은 무역 적자가 중국, 일본, 기타에서 지금 전부 다 적자야. 그래서 이제 미국은 망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이건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그 위안화로 원유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시진핑이 추진한 거야. 그 일단 원유 결제는 지금 달러가 하고 있거든. 그걸 페트로 달러라고 해. 페트로 달러의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위안화로도 원유 결제를 시키겠다라고 추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중국 위안으로 지금 뭐 결제되고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 달러가 지금 40%나 22%니까 뭐 아직은 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이란이랑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원유를 결제하고 있어. 달러가 아니라 위안으로. 왜냐면 위안으로도 다 살 수 있거든. 뭐 어느 나라 가서도 위안 하면 다 바꿔주잖아. 은행에서. 그래서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네 GDP 40% 넘고 2020년 70%까지 따라잡았는데 얘네 견제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바빠서 견제 못했지만 너네 견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견제를 하는 게 첫 번째로 말라카 해협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봤어? 말라카 해협 위치가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해협이거든. 여기로 원유가 이동해. 그 아시아 쪽 원유, 일본, 중국, 한국 원유는 거의 90% 이상이 여기로 이동을 해. 그래서 여기 해협 나가버리면 중국은 에너지 자체가 아예 고갈이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원유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있나?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싱가포르이 있는데 미국 스텔스하는 됐지. 저 제가 했다는 거네. 개무섭네. 그러니까 여기 막아버리면 사실상 중국은 망하거든. 원유가 아예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야 이거 실크로드 만들어야겠다 해서 1대1로 정책을 세워. 여기 말고도 이쪽 경로로 뭐 이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세운 거야. 미국 마음에 안 들지.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더 마음에 안 들게 2050에 중국몽을 또 선언을 해. 문제 바로 2050년에 중국이 세계 최강 국제가 되겠다. 신중국설 뭐 100주년 했었는데 이거의 한 수단이 또 2025 중국제조야. 2025 중국제조가 뭐냐? 10개의 첨단 분야가 있어. 보여? 자동차, 뭐 선박, 로봇, 의료기기, 뭐 반도체 해가지고 이 10가지 분야에서 1등 하겠다. 2025년에는 얼마 안 남았어. 2025년. 그러니까 트럼프 저 새끼 뭐야 하면서 여기 있는 10개 분야에 전부 25% 해줄게. 이게 양아치 하는 거야. 이때부터 미중 무역 전쟁 시작인 거야. 지금 이게 컨셉 미쳤다. 4분의 1씩 받는다고? 그치. 야, 이거 칼 같네. 그래서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얘네가 25%를 그 때린다고 하니까 어디 써있을 텐데. 어디 써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얘네가 25%를 관세를 내자마자 그 바로 다음날 중국도 야 미국 수입품 25%다 너네도 똑같이 할 거야 해서 보복을 해. 그러니까 유치한 싸움이 된 거야. 그랬더니 미국이 2019년도에 중국 이 새끼는 안 되겠네 해서 너네 환율 조작국이야. 지정을 해버려 그냥. 환율 조작국을 이제 지정을 하려면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뭐 2개를 충족을 해야 된대. 근데 중국은 사실 2가지 충족은 안 하거든. 1개밖에 충족이 안 돼. 근데 그냥 때려버렸어. 너네 맘에 안 들어 해가지고. 이거를 또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경제 상징 용어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경제 살리려고 뭐 가까운 나라에서는 있는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가 좀
더 위로 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도 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중국 상대로 미국이 이제 흑자 거두는 나라한테는 이런 제재를 때리겠다 했고, 이거를 그 트럼프였나? 트럼프가 너네 환율 조작국이다 해버린 거고. 근데 이게 중국 환율 조작국이 되면 한국은 사실 안 좋아. 그렇지. 수출이 안 되니까. 한국은 수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중국이 너무 힘든 거야. 조작국이 돼버리니까. 2020년도에 약속을 했어, 미국이랑. 아, 우리가 그 위안화 절제 자제 앞으로 할게. 약속한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가지고 미국이 2020년도에 중국 제외시켜. 근데 이때는 그 한국은 여전히 환율 그 관찰 그 대상국에서 제외는 안 됐어. 이거는 이제 또 내가 그 자료는 전 못했는데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 압박한 4가지를 말하면 군사적으로 압박됐어. 왜냐면 미국은 군사력 1위야, 최강 1위야. 그냥 1위가 아니라. 그래서 탑 5까지인가? 걔네들 군사력 합쳐도 얘네 아마 못 이길 거야. 근데 중국은 별로 약해. 그러니까 너네 내가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너네도 국비 지출 늘릴 텐데 딴 데 돈 못 쓰고 군사력으로 돈 쓰게끔 해서 국가 재정 어렵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라카 해협 막는다 했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큰 타격이야. 우리나라도 에너지 공간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남중국해라고 그 중국 남쪽에 있는 남해의 그 영유권을 영해를 누가 갖겠냐라는 건데, 중국이 아 이거 옛날부터 우리 영이었다 해서 주장을 해서 자기가 갖고 가겠다 이거. 깡패야. 자기가 갖고 가겠대. 큰 근거가 아니었던 거야. 아마 그 기원전 전에 근거로 했던 그 나라, 그때 그 나라 이름이 서나라? 초나라? 그때 근거로 우리나라 땅이다 해서 갖고 가겠다 해서 군사 기지까지 만들었어 이미. 근데 미국은 사실 얘네 크면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미국이 개입했어. 야 이거 니네 땅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그냥 꼽사리 낀 거야. 지네 역사가 아닌데 그냥 아시아권에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중국만큼은 안 줘야지 해서 꼽사리 껴서 야 이거 국제사법재판소로 받게 하자 해서 중국이 결국 뺐어. 중국 가만히 안 있겠지. 반발해.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고 전 세계 매장이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기술 전쟁, 다섯 번째는 뭐 중국이 이제 티벳, 대만 다 엮어가지고 나라로 이어져 있는데 티벳이나 대만 등등의 애들을 국가로 상대를 해주면 얘네가 자연적으로 분열이 될 거 아니야. 단일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도 타이완 독립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할 게 이 네 번째 기술 전쟁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수준이야. 이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 자, 2022년에 기술 전쟁으로 중국 압박하려고 미국이 치포 동맹을 해. 야, 이거 근데 어떡하냐? 시간 없어. 진짜 거의 안 먹히는 거. 계속 해야 되나? 조금 그럴 것 같아. 여기 지금 저기 내가 못 보는구나. 저거 뒤에 한 5분이면 끝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다가 근데 이 치포 동맹이 뭐냐면 그 반도체를 한국, 일본, 타이완,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맹하자.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애들한테는 잘해주지 말자. 사실 그냥 중국 대상인 거야.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중국밖에 없어 여기 빼면은.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 2019년도 뭐 수출한 거 보면은 20%가 반도체야. 여기 보면 17년부터 22년까지 수출 비중이 20%는 거. 전 아이템 수출 중에 20%. 근데 그 중에 50%가 중국이야. 그러면은 이거 뭐냐?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규모의 10%를 포기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거 수준이거든. 그래서 중국이 이때 치포 동맹을 미국이 제안할 때 중국이 기한을 이렇게 띄워. 야 이거 뭐야? 여기 실제로 중국어로 되어 있었을 텐데 너네 상업적 자살 행위다 이거. 너네 이거 수출품이 우리가 얼마인데 이거 포기할 수 있냐? 너는 이거 상업적으로 그냥 자살하는 거야 한국. 잘 생각해. 이렇게 띄었어. 근데 만약에 이 미국이 제안한 치포 동맹을 맺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미국 편이 못 서겠지. 일단 과거에 일본 플라자 합의를 보면 알 수 있어. 잃어버리지.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사실상 지금 반도체 패권은 미국이야. 반도체 장비 회사
네 개 있잖아. 4개 중에 3개? 어. 3개? 2개. 제일 지금 기술 뛰어난 데가 미국인데 얘네 미국 장비 회사들이 야 그러면 한국 그거 장비 해주지 마. ASML도 사실상은 뭐 네덜란드인가 뉴질랜드인가 그쪽 회사지만 미국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미국이 한국 너네 경제 대상이야 해서 ASML 이거 한국 얘네 뭐 무슨 북하니까 얘네한테도 EUV 팔지 마. 포트샵을 팔지 마. 하면은 우리는 그냥 기술력이 봉쇄되는 거야. 그래서 수출 10% 그러니까 중국을 선택을 할 거냐 미국을 선택할 거냐 했을 때 좀 수출을 포기하더라도 경제 나빠지겠지. 무조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아예 반도체 망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치포 동맹을 결국에는 참여를 해. 필연적 선택이라 해가지고 일본처럼 나오고 싶지 않은 미국에 붙어야 된다. 근데 이 치포 동맹에 가드레일 조정이라는 게 있어. 일단 너 중국 수출 규제도 있고 중국 공장도 제재를 하래. 근데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공장은 거의 중국 공장이야. 심지어 하이닉스는 얼마 전에 인텔 그 인수합병으로 공장을 산 게 중국 공장이야. 그러니까 헛돈 썼어. 그래서 빠르게 말을 하면은 미국 애들은 생산까지 넘보고 있어. 원래 그 반도체 생산이 돈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설계나 프리미스 말지. 그런 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뭐 생산하는 게 얼마 없더라. 뭐 이런 애들이 다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위험한 거 아니냐 해서 앞으로 30년까지는 우리가 생산 경쟁력 하겠다 해서 이 뭐야 얘 좀 무서워졌는데. 이 상무부 장관인데 로드리 하여튼 노동자? 6글자인데 하고 막 정책 막 쏟아붓고 지금 보조금 맞아. 넣고 막 하고 있잖아. 뭐 그래서 뭐 설명할 게 많은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현재 경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다 이어왔는데 나는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예전에 그 콘트라 TF 파동으로 그 경제는 이제 악화될 때도 있고 상승될 때도 있는데 그런 그 사이클을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통해 분석해가지고 앞을 예측하겠다라는 게 이번 경제 파트의 내 핵심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이 세계 경제를 약 20년 동안 살펴보니 이거는 일개 그 반도체 연구원이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콘트라 TF 파동을 내가 예측한다? 이거는 진짜 내가 거시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했던 거고 근데 이것도 내가 이렇게 경제를 공부했으니 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지 이걸 공부하지 않았으면 나는 허술을 하고 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경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의 관계 그리고 뭐 한국의 입장 그리고 현재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파악했다고 생각을 했고 앞서 너가 설명한 채권, 부동산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주식, 금리를 합쳐서 이런 그 분위기에 대입을 하면은 그래도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겠구나라는 판단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겠구나라는 게 이번 3개월 동안에 그 공부한 그 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나를 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 내가 이제 서브미션 이제 2 엮어가지고 미래경제의 전망과 그 어떤 산업을 공부해야겠구나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거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이 오잖아. 사실 뭐 산업이라는 게 나는 오늘 좀 시간이 되면 AI 산업까지 좀 같이 하고 싶었던 거거든. 요즘 뭐 챗GPT, AI 말이 많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침투율이 5% 10% 이런 거 좀 따져보면은 우리가 뭐 투자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엮어서 이제 서미션 2 과학기술까지 할 계획이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 끝.